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호주 독거미에서 이름을 따온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이 호주군의 주력 장갑차 선정 사업에 뛰어들어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가 5조 원 규모 호주 장갑차 수주전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경쟁사인 독일 라인메탈이 호주군에 납품한 차륜형 장갑차 복서의 결함이 지적되면서 이후 진행하는 랜드 400 3단계에서 하나 디펜스가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사업 규모만 5조 원인 이번 사업을 수주하면 선진국의 주력 장갑차로 납품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노후 장갑차 대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도 있죠. 하나는 지난해 9월 호주 육군이 추진하는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 라인멘탈 디펜스의 링스 KF-41 장갑차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올해 말부터 2022년까지 호주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되죠. 호주군은 이번 사업으로 장갑차 400대를 도입하는데 사업비는 총 5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5조 원을 10배 이상 넘어선 55조 원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5조가 55조가 되는 이유는 이번 호주군 사업의 승자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50조 원 규모의 미군 장갑차 사업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55조라니, 그것도 미국의 장갑차 사업이라니 한국과 독일 두 나라가 욕심낼 만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승자가 미국에서 이뤄질 본격적인 55조 원의 승자를 가리는 전초전을 치르게 되는 셈인 것이죠. 호주 육군의 차세대 궤도용 장갑차 획득 사업, 즉 랜드 400 3단계에서 참여 중인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11일 호주 ABC는 단독 보도를 통해 독일의 라인메탈 디펜스가 진행 중인 호주 육군의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 사업인 랜드 400 2단계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한 건데요. 독일 라인메탈과 최종 성능 평가 중이지만 독일의 경쟁사가 2단계 사업에서 납품한 차륜형 장갑차 결함으로 하나 디펜스가 수주전 우위를 점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독일 라인메탈은 지난 2018년 3월 차륜형 전투정찰 장갑차를 도입하는 랜드 400 2단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1995년 도입된 노후 보병 경장갑차인 ASLA 차륜형 장갑차 257대를 대체하는 사업인데요. 호주군이 24억 달러를 투입해 독일과 네덜란드가 합작해 만든 장갑차 복서 211대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복서 장갑차의 경우 30mm 주포로 무장할 수 있고 최대 시속 103km로 주행이 가능한 우수한 전투 차량으로 꼽히는데요. 라인메탈은 독일에서 생산된 1차분으로 25대를 호주군에 인도했으며 나머지 186대의 복서는 퀸즐랜드의 라인메탈 군용 차량센터에서 건설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2018년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복서 장갑차가 총 211대가 호주에 도입될 계획이었는데요. 초도 물량 25대를 제외한 나머지 수량은 호주 현지 퀸즐랜드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었죠. 그러나 ABC에서 호주 육군에 도입된 복서 장갑차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납품된 차량에서 능동방어 체계인 미사일 포탑이 너무 무겁고 미사일과 능동방어 시스템 간 통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라인메탈의 CRV는 독일제 탄약만 발사할 수 있고 유럽에서 맞춤 제작한 타이어가 필요한데요. 이에 호주군 당국은 무기체계가 무겁고 불안정해 랜스 포탑 통합이 복잡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도입에 대해 극심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호주군 관계자는 랜스 블록 2 포탑이 과중하면 차량이 너무 무겁고 미사일과 APS를 통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인메탈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 대변인은 이미 인도된 블록 1 복서 CRV 차량에 대해 랜스 포탑 통합과 관련해 무게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 복서 CRV에 APS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미래 통합과 APS 솔루션을 식별하기 위해 국방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랜드 400 2단계 계약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복서 CRV가 유럽산 타이어와 탄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외 공급망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호주 국방부 내부 우려에 대해서는 프랑스 시설에서 독점 제조된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군용 운용 분야에서 흔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독일 탄약 역시 복서에서만 발사되는 유일한 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디펜스는 사태 진압에 나섰으나 이번 보도를 통해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체계 통합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무기 체계들의 시스템들이 따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사용됩니다. 때문에 무기 산업에서 체계 통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호주군이 사용해야 하는 무기를 계속해서 독일군에게 탄약을 받아와야 한다든지 독일에 보내 타이어를 고쳐야 하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수출한 나라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인 셈이죠. 따라서 현재 호주 라인메탈에 대한
대한 기술적인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랜드 403단계에서 하나 디펜스가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랜드 403단계는 1967년 미국에서 도입해 사용 중인 M113A1을 대체하는 궤도형 장갑차 획득 사업인데요. 보병 전투 장갑차 및 계열 차량 8종을 포함해 총 400대의 장비 구매에만 5조 원이 투입되며 장갑차의 호주 국내 생산 및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8조에서 12조 원에 이릅니다.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이 승기를 잡아가자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하나 디펜스 호주 법인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호주를 해외 생산기지 거점으로 키우고 있고 현재 업체 등 40개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팀 하나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빅토리아주와 생산시설 건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협력 양해각서를 맺고 장갑차 생산에 힘을 실었습니다. 현재 하나 디펜스 레드백은 라인메탈 링스와 함께 최종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최종 관문인 성능 평가를 위해 시제기를 전달하고 평가에 나섰는데요.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진행되는 평가에서는 차량 성능과 방어 능력 테스트, 운용자 교육 평가 등이 이루어집니다. 호주 육군의 복소 장갑차에 발생한 문제는 레드백 장갑차의 적수인 링스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링스의 경우 복소 장갑차와 동일한 기관포를 사용하고 있고 포탑 역시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가 만든 것을 장착합니다. 반면 레드백의 경우 호주군이 채택한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만드는 이스라엘 엘비사가 파트너사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GFP에서 세계 6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된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화제인데요. 레드백으로 확정되면 22조 규모의 호주군 사업 낙찰은 물론 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 4,000대 교체 사업에도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레드백의 성능은 이미 호주군이 원하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제작사인 하나 디펜스에 검증된 기동 화력 체계 개발 역량과 이스라엘 ELBIT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포탑을 제작했습니다. 주요 무장으로는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 등이 달리며 5세대 최신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됩니다. 레드백은 최첨단 시대에 걸맞는 장갑차답게 전투기에 적용되는 기술들을 탑재했습니다. 아이언 비전과 아이언 피스트가 대표적인데요. 아이언 비전은 차량 내부에 특수 헬멧을 쓰고 고글을 통해 전차 외부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최첨단 전투기에서나 볼 수 있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이죠. 또 철로 만든 궤도가 아닌 특수 기술로 제작한 고무 궤도를 장착해 주행 성능과 내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고무 궤도는 철로 만든 궤도에 비해 무게가 50% 이상 가벼워 무기 등 방호 장비를 더 장착할 수 있게 되므로 장갑차 승무원들의 생존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보병 전투차 K-21을 업그레이드해 제작한 레드백의 심장은 1999년 도입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능이 입증된 K9 자주포의 파워팩이 맞습니다. 이 심장이 무게 42톤에 육박하는 레드백을 시속 65km까지 달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한국은 무기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 기업인 하나 디펜스, 현대로템, KAI 등 한국 방산업체들이 해외 수주를 위해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밀착 영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지 맞춤형 무기 개발은 물론 현지 업체들과 협력하고 현지에서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는 등 수출국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죠.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를 제치고 군사 강국들과 상위 랭크에 오른 대한민국. 레드백 수출에 반드시 성공하고 미군 장갑차 사업까지 깨찬다면 K군사력도 세계에 각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 실무진이 최근 비밀리에 방한해 LG와 SK그룹 등 국내 기업을 방문하고 관련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플카 실무진이 비밀리에 국내 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을 논의한 것일까요? 전기차 경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유럽을 이어 최근 미국 정부도 2030년 미국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무공해 친환경차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표대로라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는 앞으로 연평균 40% 이상 급증할 전망인데요. 이미 유럽과 중국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에 애플 또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이전부터 선언했습니다. 애플은 2024년 출시를 목표로 일명 타이탄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친환경 미래차를 출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베일에 가려진 채 추진 중에 있죠. 미국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애플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전기차에 한국 배터리 업체가 생산한 배터리 탑재가 성사
성사될 분위기인데요. 11일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애플 실무진은 애플과 공급망에 합류할 적절한 파트너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자율주행차 출시에 도움이 될 신규 공급업체와 사업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데요. 애플은 이전부터 자체 전기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인 애플카 생산을 위한 협력업체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애플이 최근 몇 달간 비밀리에 진행하던 닛산과의 대화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닛산과의 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은 애플 브랜드 사용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애플이 닛산의 자사 브랜드의 자동차를 만들 것을 요청하면서 협상이 흔들렸다. 이는 닛산을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하청업체로 격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죠. 결국 일본차가 미국차의 하청업체가 될 수 없다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개발적으로 가닥을 잡은 이후에 전기차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춘 다수의 완성차 업체에 접촉하였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애플은 전장 기술과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의 자체 생산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배터리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5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1위를 탈환하자 체면을 구긴 중국의 CATL의 공세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를 놓고 반값 경쟁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배터리는 생산 단가의 40%를 차지하는데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 가솔린, 경유 등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수가 40% 가까이 적습니다. 이에 막강한 한국 기업을 잡기 위해 중국, 일본이 반값 배터리 전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중국 CATL은 현재 주로 쓰이는 리튬보다 싼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가격을 반값으로 내리겠다고 합니다. 나트륨 배터리는 내연기관차의 연비격인 주행거리가 짧아 저가 전기차용으로 평가받지만 중국 업체들은 세계 최대인 내수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기술 개발로 극복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죠. 만년 세계 3위 일본 파나소닉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한국 업체를 겨냥해 토요타와의 합작회사를 통해 내년까지 반값 배터리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반값 선언은 일본이 현재 얼마나 조급한 심정인지 알 수 있는데요. 반도체에 밀리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밀리고 있자 배터리 산업에서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배터리 부분에서는 당초 애플이 LFP 배터리를 사용할 거라는 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현재 LFP 배터리는 중국 기업들만 생산하는데 무겁고 값이 싸며 안정성이 높은 대신 싼 가격만큼 전기차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범용 전기차를 만들어 일단 시장을 지배하고자 했던 애플은 관심을 보였으나 미중 무역 분쟁이 변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국가적 관계 악화로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세기를 박았습니다.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인데요. 2030년 전기차 비중 50%를 선언하며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배제를 공식화했습니다. 반값 배터리의 싼값을 선언하는 중국 CATL보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죠. 앞서서는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만 반용차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배터리와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이 없는 중국 배터리사들과의 협력은 사실상 어려워졌죠. 특히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애플의 애플카 생산 역시 중국 및 중화권 기업들에만 의존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메이커는 의외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배터리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일본 파나소닉 정도입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테슬라와의 관계가 워낙 특수한 데다 토요타와도 협력키로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형 물량을 소화할 여력이 크지 않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배터리 시장을 내주었습니다. 미국의 지방자치제 의원들은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삼성의 투자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이 가시화되고 조만간 파운드리 증설 계획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뤄왔던 투자는 미국 내 삼성 SDI 배터리 공장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딕더빈 미영방 상원 의원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기 하루 전부터 삼성 SDI가 일리노이주의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지역들과 경쟁하고 있다라며 삼성 SDI 공장 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진출을 공식화한 삼성에겐 이 부회장의 결정만 남은 셈인데 투자가 성사될 경우 LG, SK에 이어 국내 3대 배터리 업체 모두 미국 내에 공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차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가 없는 애플의 입장에서 자동차 기업 혹은 전장 부품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는데요. 특히나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국의 공장을 확보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가진 국내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와의 협업은 애플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애플은 국내 배터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밸류 체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SK그룹과 LG그룹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중소형주들에겐 동남아와 유럽 시장을 넘어 미국 시장까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LG와 SK는 미국서 각각 GM과 포드 등이 메인 파트너로 삼고 공장을 가동하는 한편 대대적인 증설 계획도 세운 상황입니다. 여기다 삼성까지 합세한다면 미국 배터리 시장은 동남아와 유럽을 넘어 한국이 독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SK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은 이미 배터리 부분에서 수많은 효율 증대 노하우와 개발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 폭스바겐의 독립선언으로 파우치형 물량에 다소 여력이 있습니다. 애플은 파우치형 배터리를 쓸 수 있다는 전망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정부 역시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에 이미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 관계자는 애플이 LG 마그나니아, 폭스코니냐의 전장 협력사 성정에 집중하는 분위기이지만 배터리 수급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업계 한 관계자는 2025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 1,490억 달러로 예상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국내 배터리 3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중국산 리튬 인산철보다 한국산 리튬 이온 배터리를 선호하는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 이번 애플과의 접촉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성능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지금 세계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점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국과 중국의 양강구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의 리튬 배터리 산업의 가속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과 동맹이 필수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으로 위협을 느낀 중국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이로써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이 주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CATL은 지난 29일 발표회를 열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 금속으로 만든 배터리보다 저렴한 원자재를 사용해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게다가 장점은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1km당 160W시 수준이고 배터리 80%를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분 정도 빠릅니다. 더불어 영하 20도에서 에너지 밀도가 90% 이상 유지된다는 점도 장점이죠.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CATL은 저밀도 단점을 제조 공정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km당 200W시 이상의 차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격변하는 세계 배터리 시장에 일본은 다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자신들이 뒤처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요즘에서야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새 전략을 짜느라 바쁜 상황인데 중국이 저가격 경쟁을 시작한 것이죠. 일본은 중국에 맞서는 것인지 파나소닉도 배터리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본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파나소닉을 앞세우던 일본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 시작을 주도했었는데 지난해를 기점으로 한국 업체들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저가형 배터리 양산을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고품질과 장인정신을 이어오던 일본으로서는 치욕적인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일본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주력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배터리 사업을 한국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파나소닉과 도요타는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PPES입니다. PPES는 내년까지 배터리 생산 비용을 절반으로 2025년까지는 최대 70%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팩 제조 원가는 와트시당 $100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파나소닉은 이 가격을 $50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중국 다롄에도 공장을 세워 배터리 생산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도 저가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성능과 안정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고 충전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화재의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능 경쟁력에서 밀린다면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가 전략에도 일본은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점유율은 1위 중국 CATL, 2위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 3위는 파나소닉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1위 업체인 중국의 CATL은 매출액의 약 85%를 자국 시장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만 놓고 본다면 순위가 5위까지 밀리죠. 일본의 파나소닉도 품질에선 한국 기업에, 가격에선 중국 기업에 밀리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해외 시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고 한국은 유럽과 미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현지화 전략으로 먼저 진출을 해버렸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일본이 성장할 시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예전에 높았던 점유율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예전 점유율은 사실 다른 기업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경쟁이 뛰어들자 바로 패권을 빼앗긴 것인데요. 과연 예전 점유율이 탄탄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배터리 시장이 완성차 시장만큼 중요한 지금 일본이 점유율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보입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저가 전략을 한국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어떠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하이니켈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비싼 코발트 함량을 줄여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초소형 세라믹 마이크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초입자 조립 제어 기술은 나노입자 콜로이드 서스펜션 분산 안정성과 조립 속도를 동시에 제어해 고용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초소형 세라믹 구형 조립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결 공정을 제어해 고용도를 유지하면서도 세라믹 소재의 경도와 밀도, 탄성 개수를 향상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세라믹 비드 국산화를 목표로 해당 기술을 발전시키고 상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라믹 비드는 크기와 지름, 입자가 작아질수록 원료를 더 미세하게 분쇄합니다. 이러한 세라믹 비드가 전기, 전자, 에너지, 바이오, 항공, 촉매 산업 등 여러 분야의 핵심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라믹 비드 분야 세계 시장은 2016년 기준 380만 달러에서 연평균 8%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의 민효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고밀도, 고경도, 구형도가 높은 세라믹 마이크로 입자 제조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일본 업체가 독점 중인 소소형 세라믹 비드 제조 상용화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일 의존도 탈피는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가치가 더욱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에 지원을 받아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술은 2차 전지 관련 부품 생산에 꼭 필요한 기술이고 현재 일본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에 개발한 세라믹 비드 시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와 같이 비드 수급이 중단될 경우 2차 전지 관련 부품 생산이 불가능해 경제적 파급이 막대해집니다. 이번 개발은 지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수출 규제 이후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공장을 증설했는데요. 더불어 외국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주요국과 협력하며 공급처를 다변화하기도 했죠. 그 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달리 생산 차질 없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려가 무색해질 만큼 일본의 독점 기술들을 하나씩 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규제의 순기능이라고 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쯤 되면 반대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베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해. 일본을 재생시키기 위해선 지금의 정치체제로서는 무리예요. 이제 적당히 국민이 각성해서 자민당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일본의 모든 분야가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지도 몰라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반일하는 한국과의 단절을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일본 네티즌들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네요. 여전히 진행 중인 일본 수출 규제와 각국의 경쟁은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부장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